안녕하세요. 기존 주목 대상이라 보기 어려웠던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조국혁신당이 키울 대로 크게 키운 것은 조국 대표의 영광국성 한 달살이를 비롯한 사실상의 몰인 행보가 대표적 그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도 비롯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시작은 조국 대표의 이른바 호남 고인물 발언이 신호탄이라 하겠습니다. 조국은 지난 8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라며 고인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후보를 내는 이유를 강조하며 기존 네트워크가 아닌 새로운 통로가 생기고 제2, 제3의 김대중, 노무현이 발굴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지난 9월 19일 MBC 정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민주당이 DJ 이후 키웠나, 아직도 박지원 의원 기라며 호남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그 밖에도 황현선 사무총장은 지난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호남의 국힘에 줄 잘 서면 공천 당선이라는 공식을 후보와 공약 당선이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보궐선거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의원은 SNS에 두 눈을 의심하며 수차례 읽었다. 민주당에 대해 기득권 토호정당, 호남의 국힘이라며 무례하고 거친 표현을 했다라며 호남은 반세기에 걸쳐 탄압과 차별 속에서도 굳건히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민주당을 지켜주셨다. 이를 폄훼하고 있을 수 없는 표현으로 호남을 모욕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지민비조, 민주당은 번일하며 총선에 임하더니 오늘은 호남국힘이라고 공격하며 지방선거 경쟁하자는 조국혁신당의 모습에 차마 말문이 막힌다라며 특히 황 총장은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분위기에 더욱 놀라고 배신감이 든다. 당신께서 있었던 민주당이 기득권 토호정당이었고 호남의 국힘이었단 말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던 황현선 사무총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예비후보로서 전북 전주병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정동영, 김성주 당시 예비후보 등에 밀려 컷오프된 바 있습니다. 그는 그 직후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으로 옮긴 바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호남 국힘으로 표현한 정당에 또 그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한 것이기도 하기에 결국 자신 역시 저격하는 발언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조국혁신당의 공식 사과와 황현선 사무총장에 대한 해임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조국 대표는 당사자가 이미 사과했으니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앞당기는 더욱 큰 일에 함께 손잡고 매진하자라며 10월 16일 이후 서로 안 볼 것인가 라고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조국혁신당에선 호남 재보궐선거에 노린하다시피 하면서 민주당 일당 독점을 깨야 한다는 취지로 줄곧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신장식 의원의 발언을 보면 민주당이 호남 출신의 정치인을 잘 키우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를 두고 검찰 독재를 부술 쇄빙선 역할은 하지 않고 도리어 무군이라 표현하는 민주당과 더 싸우고 있다는 구설을 낳고 있는 것이죠. 고인물이 썩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후보를 내서 경쟁하겠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그 호남 고인물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인물 논란이 지속된 것은 오래된 일인데 최근에야 민주당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은 이재명의 책임은 없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때 공천은 누가 했는지요? 당시 이재명에겐 공천에 대한 아무 권한도 없이 총괄선 대위원장 직함만 주어졌을 뿐이었고 당시 공천은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친문계가 주도했던 공천은 경선 없이 멋대로 전략공천이 남발되면서 가뜩이나 불리한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됐습니다. 당시 광주에서의 투표율은 전국 최저이자 역대 최저 수준인 37.7%에 그쳤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했습니다. 지난 대선 투표율 81.5%에 비하면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죠. 반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진 4월 총선에선 현역 의원 물갈이가 상당수 이뤄졌습니다. 특히 텃밭인 호남에서의 물갈이가 두드러졌는데요. 광주 지역구 현역 의원들 중엔 민영배 단 한 명만이 경선에서 승리의 공천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전부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쉽게 당선시켜줬더니 제대로 싸우지 않는 텃밭의 민주당 정치인들을 호남의 민주당원과 지지층이 제대로 심판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이 향후 4년간 제대로 못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또 철저히 물갈이 당하겠지요. 그렇게 호남 민주당원과 지지층이 정치개혁을 일궈내고 있는 와중에 조국혁신당에서의 호남 고인물 표현은 이들을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 고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히 지목하고 있지 않단 겁니다. 그 호남 고인물로 마땅히 불려야 할 인물들은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입으론 호남파리하면서 하는 행동은 국힘스러운 정치인들 아니었나요? 호남 토호 세력과 손잡고 자기 조직을 불리는 데만 열중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던 그런 자들 말입니다. 그런 호남 고인물들론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에 따라갔던 호남 지역구 정치인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조배숙 등
옛 호남 중진 정치인들을 대표적 예시로 들겠습니다. 자신들의 지역구가 호남에 있어 민주당 계열 정당에 몸담고 있었을 뿐 하는 행동은 국힘과 하나도 다르게 없는 자들이었죠. 주승용의 경우엔 당깨기 끝판왕 김한길의 측근으로서 탈당 7번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었으며 박주성과 김동철의 경우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지지선언에 동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행위해가면서 지금은 대한석유협회 회장 한국전력 대표 자리를 얻었지요. 윤석열이의 멘토라는 심평의 전 배우자이기도 했던 또 김한길과도 가까운 조배숙의 경우엔 국힘으로 넘어가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얻었지. 그러나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등으로 당적을 바꾸던 그런 호남 고인물들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호되게 몽둥이를 맞았습니다. 박주선이나 김동철의 경우엔 선거비용 전액 보존받을 수 있는 득표율인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득표율로 낙선했었죠. 자신들이 10여 년 이상 현역으로 털을 닦았던 그런 지역구에서 그대로 출마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런 고인물들을 하나씩 호남인들은 척결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장식은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민주당이 DJU 키웠나라고 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가 이끌었던 옛 국민의당에서 참여정부 호남 소외론을 부각시켜 호남에서 다수 의석을 휩쓸어가자 민주당에선 호남에 많은 배려를 하지 않았었나요? 사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하면서 이렇다 할 선거 하나 없던 엄중히 김학연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키워주면서 대선 주자까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또 전북 출신인 정세균 역시 국회의장에 국무총리까지 연달아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호남 출신을 밀어주는 데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밀어줬던 엄중이도 4월 총선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하며 호남인들로부터 완전히 폐기 처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즉 호남 고인물로 불리는 정치적 실력은 하나도 없는 그들을 호남인들이 계속 물갈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호남인들의 물갈이 노력은 언급 않고 고인물 얘기부터 꺼낸 거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은 호남 고인물의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호남 정치를 침체토록 한 게 누구인지 정확히 지목하길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힘 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유가족들이 또 울분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희영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희영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 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박희영은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각과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희영에겐 징역 7년이 구형됐으나 무죄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된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건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하며 법무상주의 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인 주의 의무에 해당할 뿐이라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미비에 대해서도 재난안전법의 다중운집으로 인한 압사사고가 재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고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의 상위 수립 지침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안전계획 수립 2022년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어떤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참사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구청 당직실에는 서울시 상황 전파 메시지 등을 수신할 때까지 압사와 관련된 별다른 민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용산구청의 상황 대처가 다소 늦은 것만으로도 초기 상황 대응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무죄를 줬습니다. 이는 박희영 측의 입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다 받아들인 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현준 전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줬습니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겐 금고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용산구 치안 담당으로 참사를 예견하고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해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아니란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해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만 전가하는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박희영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 있던 30여 명의 유가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박희영이 법원을 빠져나가려 하자 일부 유가족들이 차를 막아서시고 했으며 이게 재판이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159명이 죽었다 내 자식 살려내라며 거세게 공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를 발표한 성명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에 관해서도 건축계획의 수립 및 설계, 공사 공정, 완공 후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삼풍그룹 회장 이준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며 미호강 범람으로 인해
오송 지하차도가 잠긴 오송 참사에서도 청주지방법원은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해 각 징역 7년 6개월 및 징역 6년이 선고됐다라고 짚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 사회적 참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불인정하여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라며 피고인들이 인파 운집으로 인한 이번 참사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나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협의회는 박희영, 이임재 모두 용산의 안전관리에 대해 누구보다도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참사 이후 단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이루어진 국정조사 당시에는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스스로를 보호참사에 급급했다라며 참사 예방 대응 수습에 모두 실패한 박희영은 오늘 선고 전까지도 그 직을 유지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박희영은 참사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할로윈 축제는 하나의 현상이다. 주최자 없는 축제에는 관리 책임이 없다고 했으며 공판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이어갔다라며 이임재는 국정조사에서 답사 우려 신고를 그저 흘러가는 무전으로 생각했다고 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공판에서는 시민 대여섯 명이 밀었다는 주장을 또다시 꺼내들었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협의회는 유가족이 바란 것은 처음부터 단 하나, 진상규명과 책임 자처벌이다.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유가족의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이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 돌아오지도 못한다라면서도 책임있는 자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참사는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원의 무죄 솜방망이 처분을 규탄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다친 초대형 참사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사실상 아무도 없단 것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그렇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그토록 외쳤던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해결했더라면 과연 이런 비극이 또 일어났을까요? 희생당한 사람과 유가족들만 억울한 이런 사회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